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 2장입니다. 까먹을까봐 빨리 얘기했습니다. 예. 네. 손님. 네, 저는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요. 미디어 탈곡기 부녀회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민원련 소식. 예, 저희 어제 민원연 소식부터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제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 드디어 가지고 갔습니다. 선물을.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큰돈 썼는데 큰돈 쓰고 왜냐면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파파이스를 통해서 민원연 가입을 해주셔서 처음부터 한턱 내야 된다. 저 원래 평소에 저의 그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한 턱을 아니라 한 100턱은 냈을 텐데 계속 참다가 괜히 회원님들이 정말 10,000원씩 그렇게 귀하게 보내주시는 그런 회비를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다 어제는 1년이고 이렇게 사람이 이런 것도 적당히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떡을 돌릴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무튼 육포를 돌렸는데 아주 서로 좋아하는 그 기발하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런데 슬픈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 진짜 어제 회원 탈퇴하신 분이 8분이었어요. 어제. 근데 다 이유가 정권 교체에 대해서였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경제 사정 어려워지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마음이 좀 놓이신 건 맞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놓여서 이제 애초에 목적했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원님께서 그렇게 쓰셨는데 이제 국제 후원 하고 싶다. 그동안 못했던 이렇게 네.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정권 교체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회비는 어차피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거의 회비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거의 비슷한 분들이 여기저기에 그렇게 중복해서 막 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회비는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회원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딱 이렇게 전화나 메일이 막 오는 거를 들으니까 굉장히 울컥하면서 속이 상하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저 정말 소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소심하구나. 왜 이렇게 가슴이 쫄깃쫄깃 막 이렇게 우울해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드셔서 그래요? 힘드셔서. 대선 기간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더 그런데 불안하신 예, 그래서 아무튼 속이 좀 상했다가 또 다른 소식은 아시다시피 그 한겨레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김우경 기자가 쓴 그 JTBC 태블릿 PC를 공개하신 그 분의 이제 건물 관리인 아저씨, 네. 그 보도가 나왔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네, 그 보도를 보면서 그 보도 속에서 그분이 민원연 회원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인터뷰 민원연 회원이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 네. 저는 사실 그분이 지금 조반년 회원이셨다면은 10년 넘게 엄청 오래전부터 회원이셨던 거예요. 10년도 훨씬 더 된 회원이신데 그렇게 쭉 오랫동안 회비를 내시면서 민원연과 인연을 맺었던 분이 그런 큰 일을 하셨다는 거기다가 사실, 그 이제 월급 140만 원. 네. 그렇게 넉넉치 않은 살림에 그렇게 또 후원을 해주시고 되게 여러 군데 또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도 거의 뭐 그분의 공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분이고 그분이 맨 마지막에 뭐 노짱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나 뭐 이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일상적 싸움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거를 불안함 이런 게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걸 감수하고. 이렇게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뭔가 막 인터뷰하고 싶고 막 그런 저희도 그러니까 그 김우경 기자가 되게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은 그 홍길동은 밝힐 수 없다. 그렇게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셨었는데 그분이
밝혀졌는데 민원연 회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예, 네. 감동적이어서 기회가 되면 우리 민원연이 한번 예, 한번 인터뷰도 해봐야겠다. 하고 예. 공개하시길 꺼려하시면 인터뷰만 내용만 네, 네. 익명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익명 아니고 이름 다 밝혀졌어요. 아 익명이래. 이름 다. 얼굴 안 나오게 네, 해서. 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막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그런 기분이 또 들었어요. 신문 사실 어제 그 신문 전반적인 이제 키워드 이런 건 짚어주셨잖아요. 네. 방송에서. 근데 키워드는 역시 적폐청산이었다.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내놓았던 어제 그 칼럼 하나가 소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일단 강석천 논설 고문님께서 써주신 강석천 칼럼인데요. 제목부터 이제 아주 노골적입니다. 적폐청산 매달리면 협치는 물거품. 이게 조중동, 그러니까 모든 6개 매체가 다 협치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조중동은 협치를 해야 되니까 적폐청산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매체들은 적폐청산을 위해서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강석천 논설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의 논리를 아주 대표적으로 대변해주는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적폐청산은 선거용 무기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냥 선거용 워딩일 뿐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말이다. 그냥 선동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국정을 이끄는 도구가 못 된다. 부역자 처벌이란 말과 결합하면 언제 흉기로 변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나 조선일보를 찌르는 정말 공포감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걱정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단어들이 정치 무대에 다시 오르는 순간 대통합 정치와 협치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청산의 정치는 되돌아 나올 길이 없는 일방 통행로다. 그 길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결단해야 한다. 뭘 결단하느냐? 적폐청산하지 않는 걸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런 칼럼이 지금 아마 조중동 쪽에서 많이 나왔던 대략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계속 있는데 나왔죠. 네. 그 선거를 도대체 지켜보긴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사실 적폐청산을 택한 거예요, 사실상. 네, 예. 이번 대선에서. 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문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50% 안팎의 보수 성향 국민은 일단 이 통계 자체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되게 보수적. 아이고 60%네. 네네네네. 되게 어쨌든 좀 이렇게 잡았는데 이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적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걸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부역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적폐는 그냥 기분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최순실, 박근혜 그렇죠. 최순실 부역자들을 네. 일단 처리하자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거를 무슨 기준에 네.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네. 대체. 그럼 말을 해주든가. 칼럼에서 뭔지 말도 안 해줘요. 정확하게 말을 해주든가. 그냥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 본인이 말라고. 생각하는 적폐는 김대중 노무현이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그러네. 네. 말을 안 하겠지. 그런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런 칼럼들을 이 첫날 낼 정도로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정권 내내 그럴 이런 거예요. 말을 반복하지 않겠느냐. 조금만 뭘 하려고 해도 검찰 조사 좀 다시 하려고 해도 네. 적폐청산을 앞세워서 네. 뭐 협치를 하지 않으려는 거냐 이렇게 딴지를 걸지 않을까. 정치적 보복이니 뭐니 또 그러겠죠. 근데 사실 정치적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대로 하면 그럼요. 걸러져 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뭐, 후보도 네. 대통령도 네.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보복 있고 적폐청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뭐랄까 두려워서 하는 말밖에 안 네. 된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김은봉님이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요? 적폐가 적폐를 말하고 있다고. 적절하다. 이게 나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니. 네, 그 칼럼이요. 강석천 칼럼이요. 깜짝 놀랐다. 네네네네. 네. 그거랑 그러니까 오늘 지면도 살짝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단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햇볕 정책 후려치기를 이제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뭐
미국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행보를 정해야 되니까 그거에 앞서서 햇볕 정책이 얼마나 나쁜 정책이었는지를 자꾸 조금씩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오늘 사설에서 사설 제목이 한미동맹 뿌리박은 새 대북정책 짜라 이건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햇볕 정책은 북한 핵미사일 강화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햇볕이 깔려있다고 해도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 윤희영의 뉴스 잉글리시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 영어 이렇게 구절로 들어있는. 근데 대북 최전선에 다시 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코너 이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얘기를 쭉 하는 게 북한에는 악당 독재자가 버티고 있다. 남북 관계는 그저 나쁜 게 아니다. 관계 자체가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굉장히 누가 없앴냐고요. 그러니까. 네, 관계 자체가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문은 계속 현실을 받아들이고 핵무기 동결 또는 해체가 전제된다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계별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점진적 통일에는 실존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이렇게 괜히 어려운 말 갖다 쓰는 것 같은데. 현재 비무장지대는 단순히 남북을 양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소비지상주의와 북한의 골마 터진 피해망상을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독재자가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 상황에서는 뭐 경제적 협력이나 대화 이런 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이 기사를 다 봐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지? 전쟁하자는 건가?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화가 아니면 뭘 하자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군사적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어떤 뉘앙스를 두는데 그럼 전쟁하자는 건가? 그죠. 만약에 뭐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으면 그냥 일단 뭐 쏘자는 건가? 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또 조선일보 만물상 달빛 정책. 이에요. 아유 그래도 외신을 보긴 봤나 보다. 네, 외신에서 지금 이제 달빛 정책이라고 문샤인. 근데 이게 이제 이화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건데요. 아니 그분 조선일보 갔어요? TV조선에 있던 분인데. 원래 조선일보. 네, 원래 조선일보 분이에요. 아유 미안합니다. 네. 햇볕 정책이 아류가 된다면, 그러니까 달빛 정책이 아류가 된다면 김정일에게 속고 북의 핵무장에 이용당한 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 자체가 이용당한 거고 속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볕에 이어 달빛도 심각한 남남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남남 갈등. 햇볕이 남남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뭔가 남북관계 갈등 이런 원인이 햇볕 정책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 직전 정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아무도 짚고 있지 않아요. 그게 망친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일체 언급 없고 그냥 10년 전에 햇볕 정책이 다 망쳐놨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5차 핵실험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는지는 알아요 사실. 왜 이러는지는 아는데 너무하잖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신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약간 아직은 억누르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자극적으로 뽑거나 아주 공격적으로 뽑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정말 계속 벼르고 있다. 조중동은 뭐 하나만 걸려라. 계속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아직 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런 뭐 건데 할 것도 없어요.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 그죠. 대북 정책이나 뭐 통일 관련된 무엇이나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 시작하면 이제 다 퍼주기가 되는 것이고 물어 뜯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다. 얘들이 막 이렇게 그런 겁을 거죠. 주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우리 민원연 회원분들이 절대 탈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 일 못하게 이상한 보도 내고 발목 잡고 그러면은 저희 민원연이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탈퇴하지 마세요. 현용아 듣고 있니? 가입해라. 어제 제가 이제 막 회의를 아침에 이제 여기 이거 방송 끝나고 가자마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채널 A의 다큐는 너무 훌륭해서 눈물이 날 뻔했고. 아첨이죠, 아첨. 네. 그리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당일날 아침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침 방송을 봤는데 그렇게 물어뜯던 그 채널 A의 돌직구쇼나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없어서 다들 막 너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근데 어제 이제 그 김어준 씨를 만났는데
TV조선 봤어? 막 그러는 거여서 안 봤다. 그랬더니 그분은 정말 취미가 종편 보는 거잖아요. 보면은 정말 굉장히 자주 뭐가 저한테 제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인데 진짜 여러 개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웃겼어 막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아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심하게 아부들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그 파파이스에서 얘기할 때 며칠 안 갈 것이다. 허니문 굉장히 짧을 겁니다. 이게 진짜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 MBC가 그렇게 또 잘했다고. 네, 엄청 아부하고 있대요. 엄청. 진짜요? MBC가? 심지어 이게 제보 전화로 왔어요. MBC를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며칠이나 갈지. 정말 짧을 겁니다. 일단은 임종석과 그 조국 두 분에 대한 그 사상 검증에 들어갔잖아요.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 이제 인사청문회 들어갈 텐데 그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벌써부터 많은 언론들이 그 산호맹과 뭐 전대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북 뭐 좌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이제 별것을 다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뭐 저는 인사검증은 당연히 어떤 정권에서든 누구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지만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사상만 가지고 예전 그 활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후에도 쭉 아주 그 옛날 그 경력 하나를 가져와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히려 진보 언론들이 좀 제대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진보 언론들도 이제 뭔가 전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제 할게요. 종편 저는 어제 보고서를 뭐를 냈냐면은 선거 당일까지 그러니까 당일 보도 있잖아요. 그 선거 당일 보도를 봤는데 선거 당일의 키워드는 홍준표였다 종편에서는. 그래서 홍준표를 놓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애처로운 종편의 모습을 저희. 지금 선거가 끝났는데 그럼. 아니 선거 당일. 네. 아직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될 거라고. 채널 A는 일단은 선거날 당일 기존에 있던 아침 교양 방송을 접고 선거 특집으로 뉴스 특보를 진행을 했대요. 근데 선거 당일 아침 7시에 진행한 채널 A의 뉴스 특보 그러니까 5월 9일 보도죠. 그 방송이죠. 여기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뭐 박성원 동아일보 출판국장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최석호 정치부 기자 저는 이 세 분이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벤져스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각 후보의 그 유세 현장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했던 유세 전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보여준 유세 전략에 대해서 말을 했대요. 근데 사회자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렇게 거친 막말의 이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솔직하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칭찬하는 멘트를 이유는 그 사회자가 하고요. 그러면서 최석호 씨는 욕은 먹어도 잊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정치인들의 속담이라면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거공학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참 직관적으로 좋은 말, 확 들어오는 말을 한다. 영감탱이 연기 그런 말인가? 진짜 잊혀지진 않네요. 정말 탁월한 평가시네요, 정말. 최석호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설거지 발언, 스트롱맨 발언, 사실상 막말 발언이다. 이러한 논란을 빚으면서도 굉장히 1%였던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거 아니야? 야,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래서 급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올 표 가져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사실상 이런 표현 붙이는 것도 짜증나요. 이건 그냥 막말이지 무슨 사실상 막말이야. 아무튼 그리고 이제 종편이 홍준표 후보에게 우호적으로 보도한 것은 그 이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묶었는데요. 보도본부 한 라인에서 TV조선입니다. 네,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에서 5월 3일 날 문승진 앵커가 노조가 있는데 또 그러면 폐쇄할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홍준표 후보가 이게 말의 내용이 우리 홍준표 후보. 우리 홍준표.
그래 너네 후보다 그래. 자꾸 이렇게 베베 꼬여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면서 파이팅까지 했다라고. 네, 이게 심상정 후보랑 토론회 때 앵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자칫 심각했다가 그 말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대응이 굉장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현명한 태도였다라는 거죠. 우리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이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채널A의 이슈투데이 5월 8일 방송에서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출연해서 홍준표 후보의 아들 취업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경남지사나 당에서도 대표까지 지내고 여러 가지 유력 정치인으로서 지난 한 15년간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엮으려고 하면 자녀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디든지 다 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엮이면 안 되는 거라고요. 100년을 일해도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이상한 분이네. 아니 그러면 아니 같은 기준을 적용해줘야지. 문재인 후보는 왜 똑같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15년간 살았는데. 청와대까지 들어갔는데. 예. 그냥 커밍아웃을 해라. 커밍아웃을 해. 나 홍준표 찍었어 하고. 그래서 이제 아니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건 똑같은. 부끄러울 정도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니터하는 친구들이 막 대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은가? 우리 문 후보는 공공기관이어서 더 트집 잡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얘네는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 막 이런 얘기들을 수다를 떨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이중잣대다. 이런 정말 이야기를. 유권자를 혼란시키는 방송이죠. 심지어 이 얘기는 이 보도가 안 됐잖아요. 이 거의 왜냐면 이게 뭐 보도가 안 된 게 방송사들이 일단 방송사고 뭐 신문사고 홍준표 후보 관련 의혹은 유독 보도를 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선거 막판에 터졌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보도할 겨를도 잘 없었고. 네. 그리고 채널A에서는요, 심지어 선거 당일날, 선거날, 신문의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서 조간 신문을 소개하면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북한 타격 훈련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절주절 막 사진도 그 조선일보 사진 막 보여주면서 대선 뉴스 전해드리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상황도 한 토막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야지 안전하면 선언하지. 그럼 종편이 아니지. 북한에서 청와대를 모형으로 만들고 이를 타격 훈련을 실시해서 쑥대밭으로 만든 것을 소개했어.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북한이 매년 해요, 매년. 네. 청와대 모의 타격 훈련을 매년 한다고요. 근데 모든 언론들이 특히 조중동하고 KBS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걸 꼭 이번에 새로 한 것처럼 네. 꼭 이렇게 엄청나게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끝나면 끝내야 되잖아. 보통 이게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보 이슈를 끌고 가면서 오늘 조금 전에 북한의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북한의 타격 훈련 상황을 북한이 공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민간 위성이 지나가다 포착된 사진을 공개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라면서 다시 한번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선거날 이런 심각한 건 지금 사드가 심각하죠.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며. 굳이 이 말을 했어야 될까? 정말 에브리데이 안보 상황이면서 네. 선거날 굳이 이 말을 했어야 아니 이게 될까? 너무 웃긴 게 우리나라 군은요. 지금 그 사람 누구죠? 예,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무튼 그 북한 수뇌부를 암살하는 연습도 해요. 우리나라 군은요. 우리나라 군도 그리고 시설 타격 연습 한단 말이죠. 주한미군이랑. 그리고 그거는 군의 통상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적군의 그 주요 거점을 모의 타격하는 훈련은 매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마치 북한이 하면 엄청나게 뭐 당장이라도 우리한테 뭐 뭘 할 것처럼. 제가 아주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보도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게.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북풍 이걸 근데 중에서도 선거 가장 당일날 했다는 건 너무 냄새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KBS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KBS는 이번에 눈치 잘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용합니다. 사드 그 미국이 돈 내라고 한 것도 KBS, MBC는요 엄청나게 그걸 축소한단 말이죠.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닐 거야, 뭐 이런. 네, 그거는 또 MBN이 했어. 아, 그래요? 아무튼 MBN이 가끔가다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러니까 MBN의 이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MBN의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미국이 트럼프가 돈 내라고 하고 그 백악관에 계신 안보 담당자가 이거 재협상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돈 내는 거. MBN의 그날 보도가 굉장히 재밌는데 딱 이런 거예요. 그 중요한 돈 문제를 논의 안 했을 리가 없다. 했을 거야. 다 했는데 그냥 했을 거야. 했는데 미국이 저러는 걸 거야. 이런 그러니까 왜? 네.
굉장히 그 상상도 아니야. 애처로운 되게 바램 막 이런 게 보도에 묻어 나와요. 아무튼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방송 네, 방송은 할 게 없어요, 사실.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 모니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모니터 늘 합니다. 모니터 늘 하는데 신문과 달리 방송은 선거 당일날 개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 당일 뉴스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저는 그래도 방송을 보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개표 방송 뭐가 재밌었는지. 네, 개표 방송은 SBS가 역시 재밌었죠. 네, SBS가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 인기 아주 많이 끌었던 그 드라마를 패러디해가지고 이게 외신에도 엄청나게 소개가 됐어요. SBS. 근데 시청률은 JTBC가 제일 높았다는. 그게 진짜 네. 좀 신기하더라고요. 재미는 SBS가 있었는데 SBS 시청률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막판에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정 떨어졌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네, 그래서 JTBC가 또 방송을 잘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 JTBC가 예고를 어떻게 때렸냐면 시민이 만든 아름다운 여정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게스트가 유시민하고 윤여정 선생님이에요, 배우. 그래 아주 재밌게 짰죠. 네. 윤여정 씨를 또 캐스팅한 게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 윤여정 씨가 이 방송에서 정말 그 정도 나이 먹은 원로 배우가 하기 어려운 방송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들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얘기를 하면서 기울기 시작하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내 새끼가 거기 타서 내 새끼가 없어졌더라면 정말 저분들 심정은 뭐 누가 대신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그만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없어지면 난 그만하지 안 될 것 같아요. 나 그 뼈라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느낀 거 봐요. 그냥 이번 일을 보면서 저 정치적이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진짜 유시민 씨 말대로 저도 좀 뭘 좀 해야지 되지 않나. 근데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튼 선거를 해야지 되겠다. 내가 참여하고 나서 그다음에 비평해야지 선거 안 하고 나서 막 비평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갑자기 그렇게 투표를 빨리 가서 했어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물론 교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굉장히 그 시민들의 뜻을 잘 대변을 하셨죠. 그래서 아주 호평을 받았고 또 뭐 손석희 앵커는 뭐 원래 애지간하신 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JTBC의 시청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개표 방송이 굉장히 길게 6시간 진행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그런 게스트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후보 따라다니는 거 맞아요. 이런 건 좀 덜 덜 나왔으면 해야 돼요. 좋겠다. 지겨웠어요. 네, 지겨워요, 그래서, 지금. 예, 그 부분은 네.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 초대해서 막 그 어떻게 이번 네. 선거를 치렀는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나마 JTBC가 나았던 거예요. 게스트가 나와서 대담을 하니까. 물론 이제 금방 들어가셨어요. 한 2시간 방송하고. 근데 아무튼 그 점만큼은 JTBC가 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이었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개표 방송의 히어로는 누가 뭐래도 MBC죠. 네. 그래요? MBC와 KBS, MBC 아무튼 MBC입니다. 네. MBC가 출구조사 결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꽝 뜨고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을 그 이제 출구조사 지지율 보여준 다음에 당선 가능성을 확 보여주는데 당선 가능성이 문재인 후보가 97점 몇 %가 나오고 홍준표 후보가 1.6%가 나왔어요. 근데 당선 유력이 촥 별이 나오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딱 그런데 그게 진짜 실수일까? 라이브로 이게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아 뭐지? 네, 이게 진짜?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라이브 방송.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게 실수라고 자기들은 그랬어요. 당선 가능성이 왜 그랬는지 1.6%인데. 파악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파악 하나 많아. 뭐 궁금하지도 않아. 하시든지 마시든지. 궁금한데 네. 나는 그 자체로 궁금해. 뭐 거기. 변명이 궁금해요. 네. 뭐라고 할지. 네. 아무튼간에 뭐 MBC가 히어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개표 방송 그 정도로 하고. 네. 저는 지금까지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주간 나쁜 보도를 정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총 7주차, 참 오래 했네요. 7주차 동안 7번을 선정을 했는데 그 현황을, 그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게도 지상파하고 종편하고 이 선정되는 경향이 좀 달라요. 보도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의 영웅 MBC 덕분에 이제 지상파의 이 뭐라 그럴까요? 악랄함을 종편이 따라갈 수 없다. 정확히는 MBC의 악랄함을 종편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상파부터, 그러니까 MBC부터 털어드리고 내일 이어서 이 종편은 어떤 나쁜 보도를 냈는지, 이 결이 다른 게 어떤 점인지 제가 좀 내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지상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정된 건수를 말씀드릴게요. 선정된 건수를 보면 일단 놀라운 점은 JTBC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방송사가 최소 한 번씩은 다 선정됐다. 오, 네. 엄청 잘하는 데가 없네. 네,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은 사고 쳤다는 거예요. 최소 한 번씩은. MBC는 그냥 맨날 사고 쳤다고 보시면 되고, 네, 다른 방송사도 최소 한 번은 쳤다. 그래서 KBS가 2번 선정됐고, MBC가 무려 8번, SBS가 1번, SBS 이후 1번은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막판에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TV조선이 5번, 네, 2번째로 많습니다. MBC에 이어서. 채널I가 3번. MBN이 2번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 JTBC는 없습니다. 네, JTBC는 사실 뭐 사고를 아예 안 친 건 아니에요. JTBC가 중간에 자막 실수를 한번 크게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아주 문매를 맞았죠. 그 토론회 자막인데 국민들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막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워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거는 국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폐 세력이 누굽니까? 구 여권 세력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JTBC 자막이 적폐 세력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이제 실수.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나쁜 보도를 올리기는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JTBC는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MBC를 털어드릴 텐데 MBC의 이 선거 기간 이어진 일관적인 태도를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불굴의 MBC. 나는 반드시 문재인을 낙선시키겠다. 네, 이게 MBC의 일관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실패했군요. 네. 뭐 실패해서 다행이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네. MBC를 누가 봐. 어쨌든 간에. 네. 보긴 봐요. 네, 애국시민 우리 24% 애국시민들 보시겠죠? 네, 응원드립니다. 많이 보세요. 그래서 MBC가 또 8번이나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경향이 또 나눠져요. 한 3가지 경향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MBC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인 뉴스 사유화. 그냥 막 자기네 성명 읽는 겁니다. 회사 성명 읽는 그 뉴스 행태.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묻지마 의혹 공세. 도저히 검증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율 갖고 장난치기. 그러니까 방송 언론이 할 수 있는 짓거리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MBC가 선거 기간. 그래서 첫 번째 뉴스 사유화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아주 이 대선 초반입니다. 3월 22일 보도인데 3월 21일 MBC 100분 토론에 문재인 후보가 나와가지고 MBC의 상황을 비판하셨어요. 그랬더니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사측의 성명을 읽어버렸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검증하려고 불렀더니 갑자기 공영방송을 압박했다. 막 그러면서. 공영방송인데 그런 네. 거를 네. 하고 있어. 공영방송을 압박했다. 막 그러면서 엄청 막 열을 내서 기자가 사측 성명을 읽어줬어요. 문화방송은 이처럼 MBC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는 민주당 후보들이 참석한 100분 토론에서 MBC를 언론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비난한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는 문 후보가 말한 해직자 문제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문 후보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복직시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사유화 사례는 4월 24일 날 나왔는데 또 선거 막판에 나왔죠. 또 요거는 그 전국 언론 노조가 박근혜 정부 언론 장악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이제 사측이 또 비방을 하셨는데 그 성명을 또 읽어준 보도입니다. 이게 왜 대선 보도 안에 들어가냐면 이게 재밌는 게 그럼 그것만 까면 되잖아요. 이게 까는 내용도 되게 웃겨요. 막 언론 노조가 쓰는 부역자라는 말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이다. 막 이런 리포트에 나는 공영방송 부려 왜? 공영방송 리포트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네, 아무튼 그런 막 조갑재, 이영작 이런 분들 막 연달아 구구 인사들 연달아 나와서 다 인터뷰하고 아무튼 그런 보도인데 이 보도가 재밌는 게 리포트 도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북한 공산당이라 쓰는 부역자를 쓰는 이 언론 노조가
막 통진당이랑 막 언론 정책 협약하고 막 이런 애들인데 문재인 후보가 이 통진당이랑 미디어 정책을 협약했다. 몇 단계로 거친 거지. 네. 리포트 요약하면 이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대선 보도로도 들어갔던.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약간 1타 3피 같은 겁니다. 언론 노조, 문재인 통진당 한꺼번에 이렇게 종북으로. 네, 자 이것도 제주예요. 네, 이런 보도 내는 것도 제주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묻지마 의혹 공세. 이거를 심지어 후보 검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했던. 아주 재밌는 보도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면 4월 17일 날 나왔던 북한 빠지면 서운하죠. 북한이 2004년도에 이산가족 상봉 당시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대남 공작 차원에서 이게 실제로 보도에 나오는 워딩이에요. 대남 공작 차원에서 문재인에게 이산가족 상봉 특혜를 줬다. 그 근거는 문재인만 너무 젊었다. 근거 완벽해. 그거밖에 답이 정말 없지. 이건 뭐 내가 볼 땐 영화로 만드셔야 돼. 당시 200명의 북측 상봉자 명단을 봤더니 모두 69살 이상의 고령자들이었는데 문 후보의 이모 강 씨만 유일한 50대로 가장 젊었습니다. 더욱이 이모 강 씨는 당시 55살로 문 후보보다 4살 많았는데 문 후보는 어머니가 월남한 후 태어났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이모 강 씨는 그런 문 후보를 지목해 상봉을 희망했습니다. 문 후보 측이 앞서 여러 차례 상봉을 신청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 데다 북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문 후보의 나이가 74살로 돼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노무현 정부의 실세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율 갖고 장난치기. 요것도 도저히 이거는 데스킹을 하면 나올 수가 없는 보도인데 4월 25일 보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뭐가 논란이었냐면은 바른정당에서 3자 단일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의원들이 탈당한다고 협박했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더 재밌었는데 이때 MBC가 방송사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볼 땐 모든 매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3자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방송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심지어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막 자랑을 한 보도인데 자, 이 보도가 3자 단일화의 그 파괴력이 작지 않다고 막 띄워주면서 된 근거가 아주 재밌어요. 근거가 뭐냐면은 자기네가 여론조사를 했대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안철수 30%, 유승민 3.8%, 홍준표 9.5%가 나왔다. 요 3명 지지율을 더해보면 43.4인데 문재인이랑 심상정의 지지율을 더한 43.2보다 높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여론조사 해봤는데 오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들을 다 더해봤더니 3자 단일화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이건 거의 초등학생급이에요. 초등학생급. 단일화해서 안 찍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고려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재밌다고도 할 수 없고 굉장히 1차원적이고 유치하고 내가 볼 때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보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굳이 반박하자면 우리 MBC 언론노조 본부가 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MBC가 자기네가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표본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오차가 0.2가 넘어요. 지금 삼자 단일화 하면은 0.2% 이긴다고 지금 파괴력이 적지 않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오차 범위가 보통 최소 3이에요. 최소 3. 그러면 이미 오차 범위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배낭 간사가 말한 거. 단일화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지지자들 그대로 옮겨붙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아주 이제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판세를 분석한 아주 웃긴 보도였습니다. 이거 참 데스크를 대충 했거나 아니면 저는 이게 데스킹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데스킹을 하나 놓쳤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보도를 내는 거예요. MBC가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보도를 낸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보도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심의 다 넣습니다. 선방심의에서 어떻게 이거 결과 내는지 저 지켜볼 겁니다. 이런 보도 만약에 징계 안 하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징계가 떨어져야 되는 보도입니다. 제가 볼 때 지지율 단순 합산은. 자, 나머지 지상파들 조용하다 갑자기 한 건씩 사고 치는 우리 KBS, SBS. KBS는 2번 걸렸는데 2번 다 이게 또 후보 검증 보도인데. 이게 다 웃겨요. 문재인 후보 검증 보도인데 이거 제가 여기서도 소개해드렸는데 4월 12일 보도입니다. 문재인 후보 부인이 비싼 가구를 사놓고 자꾸 안 샀다고 말을 바꿨다. 우리 언론노조 민실이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한 줄 평을 달아주셨던 그래서 뭘 검증했다는 건데 뭐 요런
뭐가 의혹이라는 건데. 네, 이런 한 줄 평을 달아주셨던 보도고요. 그리고 SBS 딱 한 번 걸렸는데 다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너무 큰 사고로 쳐가지고 저희가 이미 지난 2번의 방송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SBS 이거 진상조사 제대로 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기자 이름을 실명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봉우 씨가 지금 말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저희가 민원인 실명 비판에서 되도록이면 기자명을 그 기사 쓸 때 기사 제목, 날짜, 기자명을 꼭 쓰는데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요. 보고서가 좀 자꾸 흐름이 끊겨서 기자명을 좀 최근에 좀 지웠어요. 그런데 이 나쁜 보도는 꼭 기자명을 지금 꼬박꼬박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물론 시켜서 그랬을 수 있어요. MBC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건 좀 부끄럽게 해드려야 한다. 뭐 부역자라는 말까지 붙이는 건 제가 좀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데 이건 기자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본인의 기사를 좀 되돌아봐라. 진짜 성찰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시켜서 그럴 수 있다고 저희가 최대한 양보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MBC의 이 모든 나쁜 보도를 내는 방송 이 기자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물론 이 정치부 자기 나와바리가 있고 그 취재하는 게 다 기자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뭐 육덕수 기자라든가 박철현 기자, 김세로 기자 이런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한번 명단으로 해서 발표를 한다 해도 뭐 한번 쭉 정리를 해서 그 발표 신문방송 전부 다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문제 있는 기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원연은 보고서로 이제 드라이하게 하지만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은 뭐 홈페이지나 그 뉴스데스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좀 실명 비판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아프거든요. 생각보다. 뭐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다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 그 최소한 이건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명을 비판을 하면요 반응이 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서에 기자 이름 쓸 때 작년에 한번 제가 기자 이름을 잘못 쓴 적이 있어요. MBC 비판하다가 그 MBC 기자 전화를 하셔가지고 항의를 하셨어요. 그 보도 내가 안 냈는데 딴 기자가 냈는데 막 그러면서 정정해달라고 그래서 정정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발표할 때 이번에 나쁜 보도 이제 종합 정리해서 발표할 때 그 기자명 할 테니까 기자명 보시고 뭔가 좀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 기자 이메일로 막 이게 이메일 폭탄도 좀 보내시고 그게 진짜 부담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 행동이 기자들한테 그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우리 22화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NG컷이 나올란가요? 내가 요즘 조심하고 있는데 매우 조심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